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의 사고 제7장 종으로서의 개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르네오 섬 내륙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페낭족의 인명체계를 보면 고유명이라는 자격을 인정해도 좋을 듯한 이름과 언뜻 보기에 그와는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연령과 가족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페낭족은 세 종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개인명, 친명,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인 상부, 상질과 같이 죽은 친척과 본인 간의 가족관계를 나타냅니다. 서페낭족에서는 부모 등 죽은 자와의 연령관계, 성별, 9째 자식까지의 출생 순위에 의해서 구별되는 상명이 26개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유명은 이 복잡한 체계에서 독립된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유명은 다른 명칭들과 구조적 관계에 의해서 결합되기는 해도 그들과 함께 일군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이 복합적 체계에서 고유명은 종속적 위치를 점유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자기의 고유명을 공공연히 쓰는 자들은 아이들 뿐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양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자격 부여의 방법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명은 이처럼 매우 낮은 논리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름을 대단히 중히 여겨서 사실상 영구히 사용하는 사회도 있으며, 이름을 남발해서 사람이 죽을 때 이름도 죽어버리는 사회가 있습니다. 후자의 사회는 금기를 세워서 이름을 결말지으며 대신 새 이름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이 표면적으로는 상반돼 보이지만 실제로 분류체계는 유한하며 불변이라는 분류체계의 항시적 특성의 양면을 나타내는 데 불과합니다. 요컨대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 이와 같은 규칙과 간섭에 의해서 연속적인 세대의 흐름에 경고하고 비연속적인 격자틀을 적용시켜 구조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이름에 관계한 금기도 대단히 많고 다양합니다. 금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먼저 일상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죽은 자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모든 단어는 금지됩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죽은 자가 타인에게 남기고 간 이름은 모두 금지됩니다. 어떤 아이가 부친에게서 받은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부친이 사망하는 즉시 그 아이의 이름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딴 곳에서 다른 이름이 생길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재혼할 때 새 남편은 전 남편의 자식뿐 아니라 누구와의 사이에서든 자기 처가 일생 동안 낳은 아이 모두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티위족은 주로 노인에게 유리한 일부 다처제를 취하고 있는데, 남자가 35세 이전에는 거의 결혼할 수 없으며, 여자 쪽은 연령차가 커서 남편이 처보다 빨리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친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최종적인 이름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명을 쓰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 서로 부르는 이름을 어느 정도는 즐겨 동물에게 붙이고도 있으며 또 식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종종 로즈라든가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 동물에게 보통 신분의 남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지만 조류가 특별히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의 구조, 생리, 생활 양식의 그 어느 면에서나 새는 개에 비해 인간과 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어떤 불쾌감을 주며 때로는 핀잔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미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클래스의 동물보다 조류 쪽이 그 종으로부터 사람의 이름을 취하기 쉬운 것은 바로 새가
사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유사하도록 허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새는 깃털로 쌓여 있으며 날개가 있고 난생이며 또 생리적으로 공중을 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인간 사회와 분리됩니다. 따라서 조류는 인간의 사회와 독립된 다른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바로 그 독립성 때문에 우리 사회와 전혀 별개면서도 서로 유사한 사회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집을 만들어 가정생활을 하며 새끼를 키웁니다. 같은 종의 다른 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새는 인간의 언어를 연상케 하는 음향적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새나 개는 인간 사회와의 관련에 있어서 관여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들 동물의 사회생활이 인간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사회생활이 인간 사회를 닮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 동물에게 고유의 사회생활은 없지만 인간의 사회생활의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와 같이 소도 인간 사회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참가의 방법은 이른바 비사회적입니다. 그것은 소가 물건과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마는 새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와 분리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지만 그것은 소의 경우처럼 내재적 사회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를 은유인류, 개를 환유인류라고 한다면 소는 환유비인류, 경주마는 은유비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유사성을 결여하는 까닭에 인접적이며 경주마는 인접성을 결여함으로 유사적입니다. 이 두 범주는 서로 역대칭 관계에 있으며 다른 두 범주도 서로 역전된 상을 나타냅니다. 토테미즘의 이름하에 임의적으로 따로 취급되는 약간의 분류 양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이 토테미즘이 인간화, 즉 개인화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서양 문화에 있어서는 마치 개인이 각각 자기의 개성을 토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개인의 존재를 기표라고 한다면 개성은 기의가 됩니다. 고유명사는 계열적 집합체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전체 분류체계의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류체계의 연장임과 동시에 그 한계이기도 합니다. 고유명사가 무대에 등장했을 경우 논리적 표상이라는 공연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극의 길이나 막과 장의 수는 언어에 속한 사실이 아니고 문화에 속한 사실입니다. 명사가 얼마큼 고유성을 갖고 있는가는 명사의 내적 성질로 결정될 수 없으며 또 다른 단어와의 비교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사회가 분류 작업을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떤 이름이 고유명사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체계 속에서 그 단어가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최종 수준에 위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언제나 분류의 끝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름이 고유명사가 되는 것은 분류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의 이름들이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